아저씨, 서울로 돌아가면 여기 있었던 일을 잊어버릴 거죠? 아니, 절대 잊지 않으마.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사의 분기 결산 보고가 끝난 직후였다. 대표는 이틀 동안 외부 미팅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토요일 오전 일찍 서울 외곽의 산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 혼자 움직이는 일정이 많았고 등산도 동행 없이 진행하는 편이었다. 차량은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세웠고 출입구 표지판 옆에 설치된 안내도를 잠시 확인했다. 최근 강수로 인해 일부 구간이 미끄럽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통제 표식은 없었다. 대표는 개인 장비로 등산화를 착용했고 소형 가방에는 물과 간단한 에너지바, 얇은 우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었다. 초반 구간은 정비된 흙길과 나무 계단이 이어졌다. 오전 시간이라 등산객이 많지 않았고 간간히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사람 몇 명이 보였다. 대표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고도를 올렸다. 중간 쉼터를 지나면서 그는 휴대전화 지도 앱을 열어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공식 등산로 외에 능선 방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지름길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해당 경로는 정식 등산로 표기와 달리 폭이 좁았고 관리되지 않은 길로 분류되어 있었다. 대표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본래 코스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름길 초입에는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자 길은 급격히 좁아졌고 낙엽이 두껍게 쌓인 구간이 나타났다. 전날 내린 비로 낙엽 아래 흙은 물길을 머금고 있었다. 대표는 발끝으로 지면을 눌러 미끄러짐을 확인하며 속도를 낮췄다. 길 옆은 잡목과 덩굴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깥쪽으로는 경사면이 이어졌다. 위쪽은 바위가 드러나 있었고 아래쪽은 숲을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대표는 발 디딜 곳이 분명한 지점만 골라 이동했다. 경사가 심해지면서 노면의 상태가 변했다. 흙과 작은 돌이 섞인 구간에서 낙엽이 미끄럼층처럼 깔려 있었고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대표가 왼발을 내딛는 순간 낙엽 아래의 흙이 무너지며 발이 앞으로 미끄러졌다. 그는 즉시 중심을 잡기 위해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고 왼손으로 옆 나뭇가지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가지는 젖어 있었고 힘을 주는 순간 부러지며 손에서 빠졌다. 대표의 상체는 경사면 아래로 쏠렸고 균형을 회복할 시간 없이 몸이 옆으로 넘어갔다. 대표는 경사면을 따라 굴러내려갔다. 첫 충격은 어깨와 팔꿈치에 걸렸고 이어서 허리와 옆구리가 바위에 스쳤다. 굴러가는 과정에서 가방이 몸을 끌어당기며 자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몇 차례 충격이 이어진 뒤 그는 나무 뿌리와 돌이 섞인 지점에 걸리며 더 깊은 낙하를 멈췄다. 멈춘 직후 대표는 즉시 몸을 움직여 일어나려 했지만 왼쪽 다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다. 다리는 발목과 종아리 부근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고 체중을 실을 수 없는 상태였다. 대표는 우선 호흡을 정리한 뒤 주변을 확인했다. 상단은 급경사로 다시 올라가기 어려웠고 아래쪽은 수풀이 빽빽해 진행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그는 가방을 끌어당겨 지퍼를 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은 금이 같고 가장자리가 파손되어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도 기기가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내부 충격 손상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다. 대표는 호주머니와 가방을 추가로 확인해 통신 장비나 보조 수단이 있는지 점검했으나 무전기나 신호 장비는 없었다.
그는 소리를 내어 구조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주변을 향해 몇 차례 크게 외쳤지만 울림은 숲 사이로 흩어졌고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표가 위치한 곳은 지름길에서 벗어난 지점이었고 위쪽 길이 바로 보이지 않았다. 아래쪽으로 소리가 전달될 가능성도 낮았다. 대표는 물과 비상식을 꺼내 남은 양을 확인했다. 물은 절반 정도 남아 있었고 에너지반은 2개였다. 장시간 버티기에는 부족한 물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이 변했다. 숲은 햇빛을 막아 체감 온도가 더 낮았고 옷과 바닥은 젖어 있었다. 대표는 체온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바람을 덜 받는 방향으로 몸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 통증 때문에 이동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는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을 끌어모아 몸 아래에 깔아 습기를 줄이려 했다. 또한 가방을 뒤쪽에 받쳐 몸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막았다.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구조를 기다리는 쪽으로 판단을 굳혔다. 해가 기울면서 숲속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대표는 야간 이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통증이 지속되었고 다리 부상 부위는 부어오르는 양상이었다. 대표는 우의를 꺼내 다리와 상체 일부를 덮어 습기를 막으려 했지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노면은 더 미끄러워졌다. 바닥의 낙엽은 물을 머금어 미끄럼층이 되었고 주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커졌다. 대표는 상단으로 올라가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현재 위치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쪽을 유지했다. 밤이 깊어지자 체온 유지가 더 어려워졌다. 대표는 외투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팔과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모았다. 그는 일정 간격으로 주변 소리를 확인하며 구조대나 등산객의 발자국 소리를 찾았지만 숲은 조용했다. 다음 날 새벽 무렵 안개가 숲 전체를 덮었다. 시야는 몇 미터 앞도 확인하기 힘들었고 나뭇가지 끝이 젖어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반복됐다. 대표는 다시 몇 차례 소리를 냈지만 안개와 지형 때문에 소리는 멀리 퍼지지 않았다. 아침이 밝아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표는 남은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며 버텼다. 움직일 경우 다리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동 중 추가 낙상의 위험도 있었다. 그는 주변 지형을 눈으로만 확인하며 구조가 올 가능성이 있는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해당 지점은 등산로에서 떨어져 있어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낮아 보였다. 체온 저하와 수분 부족이 겹치면서 신체 반응은 점점 느려졌다. 대표는 나무 뿌리에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려 했으나 힘이 빠지면서 상체가 옆으로 기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방 위치를 조정해 몸이 더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하려 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대표는 나무 뿌리와 낙엽 위에 몸을 기대둔 채 의식을 잃었다. 그가 쓰러진 지점은 지름길에서 더 벗어난 산속 깊은 곳이었고 구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 수색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산속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깔렸고 주변에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표가 다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주변 환경은 이전과 명확히 달랐다. 바닥은 흙과 낙엽이 아닌 나무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천장은 낮고 거칠게 다듬어진 통나무로 덮여 있었다. 공기는 숲속 특유의 냄새와 함께 연기와 건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대표는 즉시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왼쪽 다리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되었다. 다리는 천과 나뭇가지로 고정되어 있었고 임시 부목 형태로 묶여 있었다. 대표는 상체를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오두막 내부는 한 사람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갖추고 있었다. 작은 난로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장작과 말린 풀 다발이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얇은 담요가 깔려 있었고 대표는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가방과 등산 장비는 오두막 입구 쪽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휴대전화는 가방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며 외부의 빛이 잠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또래로 보이는 소녀였다. 소녀는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장화를 신은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는 양동이가 들려 있었고 양동이 안에는 우유가 담겨 있었다. 소녀는 대표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양동이를 내려놓고 대표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대표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한 뒤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천을 조정했다. 소녀는 자신이 산 아래로 내려가던 중 쓰러진 대표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대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리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녀는 혼자서 대표를 끌고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소를 이용해 썰매처럼 나무판을 끌어 대표를 오두막까지 옮겼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소녀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 경로와 시간을 계산했다. 구조가 늦어진 이유가 지형과 접근성 때문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대표는 가장 먼저 통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하고 소녀에게 이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터지는 지점을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 산 일대에서는 통신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 아래 마을 근처로 내려가야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표는 현재 자신의 다리 상태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확인했다. 부목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체중을 실을 수 없었다. 소녀는 오두막의 위치를 설명했다. 이곳은 공식 등산로와 상당히 떨어진 지점이며 수색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골짜기 안쪽에 있다고 말했다. 오두막은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구조물로 소녀와 가족이 계절마다 머무르던 곳이었다. 현재는 소녀 혼자 관리하고 있으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하루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구조 요청을 위해 소녀가 산을 내려가 줄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소녀는 소를 돌보지 않으면 생계가 끊긴다고 말했다. 대표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자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만 설명했다. 소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유를 컵에 따라 대표에게 건넸고 대표는 수분 보충을 위해 이를 마셨다. 우유는 신선했고 별도의 가공 없이 바로 짠 상태였다. 대표는 음식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했고 소녀는 감자와 말린 곡물, 우유가 당분간의 식량이라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는 자신의 부상 상태를 다시 점검했다. 발목과 종아리 부위는 붓기가 있었고 색이 변해 있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이동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소녀는 하루에 2번 다리 상태를 확인하고 천을 교체하며 고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과거 가족의 부상 경험을 통해 익힌 방식이었다. 대표는 이 조치가 임시 방편임을 인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유일한 선택지임을 받아들였다. 오두막 밖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소를 먹이고 돌봐야 한다며 잠시 밖으로 나갔다. 대표는 혼자 남은 오두막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다. 휴대전화 불통, 이동 불가, 구조 요청 불확실,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조건이 모두 확인되었다. 그는 구조를 기다리되 장기 체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물자 관리와 생활 동선 파악이 필요했다. 소녀가 돌아온 뒤
대표는 오두막 주변 지형을 창문 틈으로 확인했다. 오두막은 숲에 가려 외부에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위치였다.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떠올렸지만 골짜기 구조상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소녀는 겨울 전까지는 사람이 이쪽으로 거의 오지 않는다고 다시 설명했다. 대표는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해가 기울 무렵 오두막 안은 난로 불로만 밝아졌다. 대표는 소녀에게 자신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것은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는 제안이나 위로가 아니라 생활 계획에 대한 단순한 합의에 가까웠다. 대표는 이 오두막이 단기 피난처가 아닌 일정 기간 생활 공간이 될 것임을 인지했다. 그날 밤 대표는 담요를 덮고 누운 채 오두막의 소리들을 들었다. 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 바깥에서 소가 움직이는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구조 가능성과 회복 기간을 계산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대표는 다음 날부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맞춰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표가 오두막에서 하루를 보낸 뒤 생활은 일정한 반복 구조를 갖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소녀는 해가 뜨기 전에 오두막을 나섰다. 그녀는 먼저 소가 있는 우리로 향해 사료를 나눠주고 물통을 채웠다. 대표는 오두막 안에서 그 움직임을 소리로만 파악했다. 소 울음과 발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소녀의 동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 대표는 침상에서 상체를 세운 상태로 오두막 내부 물품의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를 하나씩 확인했다. 오두막에는 기본적인 조리 도구가 있었다. 작은 냄비 하나와 오래된 프라이팬, 칼과 도마가 있었고 장작을 사용하는 난로가 조리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식수는 오두막 뒤편의 작은 샘에서 길어왔다. 소녀는 아침마다 샘에서 물을 길어 오두막 안의 통에 채워두었다. 대표는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물 사용량과 식량 소모 속도를 계산했다. 장기 체류를 고려하면 물과 식량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아침 식사는 감자를 삶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녀는 감자를 씻고 삶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대표는 앉은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맡았다. 대표는 손을 사용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나섰다. 그는 가방에서 남은 에너지바를 꺼내 식량 목록에 포함시켰다. 소녀는 에너지바를 처음 보는 물건처럼 관찰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대부분 필요한 정보 교환에 한정됐다. 대표는 자신의 다리 상태를 하루 2차례 점검했다. 부목을 고정한 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졌고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녀는 천을 다시 묶고 다리 아래에 말린 풀을 깔아 압박을 분산시켰다. 대표는 이 조치가 일시적인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다. 그는 무리한 회복 시도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회복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낮 시간 동안 대표는 오두막 내부와 주변을 관찰했다. 오두막은 골짜기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키 큰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구조에서는 연기 신호가 위로 퍼지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했다. 대표는 소녀에게 과거 구조 헬기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이 골짜기 위로 헬기가 지나간 적은 있지만 내려온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공중 구조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였다.
오후가 되면 소녀는 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 이동했다. 대표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했다. 소녀는 소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일정 반경 이상 벗어나지 않았다. 대표는 소가 이 생활의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우유는 식량이자 교환 수단이었고 소는 이동과 운반에도 사용될 수 있었다. 대표는 소녀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빈도가 낮은 이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대표는 구조 시도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다. 그는 소녀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정확한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물었다. 소녀는 하루 이상 걸리며 중간에 야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눈과 비로 길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다. 대표는 현재 자신의 다리 상태로는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소녀 혼자 이동할 경우 소 관리가 중단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난로 주변에 모여 식사를 했다. 식사는 단순했고 준비 과정도 반복적이었다. 대표는 불 조절과 장작 배치를 맡았다. 이는 앉은 상태에서도 수행 가능한 역할이었다. 소녀는 조리를 담당했고 식사 후에는 식기를 바로 정리했다. 생활 동선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었다. 대표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라는 점을 인지했다. 며칠이 지나자 대표는 오두막 주변의 소리와 시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 바람의 방향, 소의 행동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됐다. 대표는 이러한 정보가 구조 시도나 이동 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녀에게 날씨 변화에 따른 행동 기준을 물었다. 소녀는 눈이 오면 이동을 중단하고 비가 계속되면 오두막 안에 머문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자신의 신분과 과거를 여전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물자 관리와 일정 조율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소녀는 이를 생활 계획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우유 사용량을 조정하고 감자 저장 방식을 바꾸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정은 생활의 안정성을 높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밤이 되면 대표는 오두막 안에서 기록을 남기듯 하루를 정리했다. 기록은 종이가 아닌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구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장기 체류 시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점검했다. 의료, 식량, 기후, 이동수단, 외부 접촉 가능성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구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오두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커졌다. 대표는 담요를 덮고 누운 채 소녀의 발걸음과 소의 움직임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 고립된 생활이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일정과 규칙을 가진 하나의 체계로 굳어지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는 구조 이전에 적응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다음 날부터는 단순한 생활 유지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 필요해질 것임이 분명해졌다. 대표는 오두막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구조를 단순히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리 상태는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체중을 실을 경우 통증이 즉각적으로 발생했다. 부목을 고정한 천을 풀었다. 다시 묶는 과정에서도 관절 주변의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대표는 의료 장비나 전문 진단 없이 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외부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으면 구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표는 우선 이동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구조 신호를 보낼 방법을 검토했다. 오두막 안에 있는 물품을 하나씩 점검하며 활용 가능성을 따졌다. 낡은 금속 양동이, 깨진 거울 조각, 녹슨 냄비 뚜껑 등이 눈에 들어왔다. 대표는 햇빛 반사를 이용한 신호를 떠올렸다. 그러나 오두막이 위치한 골짜기는 하루 대부분이 그늘에 가려 있었고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사 신호가 유효할 가능성은 낮았다. 그는 연기 신호도 검토했다. 소녀에게 오두막 주변에서 불을 피운 적이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겨울철에만 난로용 장작을 태웠을 뿐 외부에서 큰 불을 피운 적은 없다고 답했다. 대표는 연기가 위로 퍼지지 않고 골짜기 안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산불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연기 신호는 즉각적인 구조 효과보다 위험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대표는 결국 이동을 동반한 구조 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녀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대표는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다시 물었다. 소녀는 최소 하루 반나절이 걸리며 중간에 야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 중에는 소를 돌볼 수 없고 날씨가 나빠질 경우 복귀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다. 대표는 이 시도가 실패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자신의 다리 상태가 더 나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임시 목발을 만들어 짧은 거리라도 이동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소녀는 이를 반대했지만 대표는 통증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주변에서 가장 평탄한 지점을 골랐다. 대표는 나뭇가지를 엮어 목발 형태를 만들고 다리에 체중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서기를 시도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균형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체중이 왼쪽 다리에 조금이라도 실리자 통증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몇 걸음 더 옮기려 했지만 다리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힘이 풀렸다. 그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고 소녀가 즉시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추가 낙상을 막았지만 다리 상태는 이전보다 악화되었다. 붓기가 더 심해졌고 발목 부위에 열감이 나타났다. 대표는 즉시 시도를 중단했다. 소녀는 대표를 오두막 안으로 다시 옮겼고 다리를 높이 올려 고정했다. 천을 새로 교체하고 말린 풀을 더 보강해 압박을 줄였다. 대표는 자신의 판단이 무리였음을 인정했다. 이동을 전제로 한 구조 시도는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구조 가능성은 다시 낮아졌다. 그날 오후 날씨는 급격히 변했다. 바람이 강해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골짜기 바닥으로 물을 모이게 했고 오두막 주변의 지면은 빠르게 질척해졌다. 이동 경로로 예상되던 산길은 빗물에 쓸려 내려갔다. 대표는 이 변화를 직접 확인하며 이동 시도의 위험성이 실제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다. 소녀 역시 이 시점부터 외부 이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비는 밤까지 이어졌다. 날로 불은 유지되었지만 습기가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었다. 대표는 체온 유지를 위해 외투와 담요를 겹쳐 덮었다. 소녀는 장작을 더 보충하고 출입문 틈을 천으로 막아 바람을 줄였다. 두 사람은 대화를 최소화한 채 각자의 역할에 집중했다. 구조 시도 실패 이후 생활은 다시 안정 유지 단계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흐렸다. 대표는 다리 상태를 확인하며 이전보다 회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는 구조 가능성을 다시 계산했다.
외부 수색이 이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았고 이동을 통한 구조 요청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표는 현재 조건에서 유일한 선택지가 장기 체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대표는 소녀에게 향후 생활을 기준으로 한 계획을 제안했다. 식량 사용량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겨울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녀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구조 실패 이후 더 이상 즉흥적인 시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그날 밤 대표는 난로 옆에 누운 채 구조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다시 점검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상태는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단기적인 기대가 아닌 장기적인 대비가 우선이 되었다. 오두막 밖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대표는 이 환경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사고 이후의 대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인식했다. 오두막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기자 주변 환경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졌고 아침마다 땅 위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았다. 대표는 오두막 안에서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난로에 장작을 넣는 빈도는 늘어났고 물을 길어오는 시간도 더 이르게 당겨졌다. 소녀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목록처럼 처리했다. 풀을 말려 저장하고 장작을 더 깊숙한 곳에서 옮겨 쌓았다. 대표는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일정과 물자, 소모량을 다시 계산했다. 대표의 다리 상태는 서서히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 부기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한 체중 부하는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는 짧은 거리 이동만 허용하고 장시간 서 있는 행동은 금지했다. 소녀는 이 기준을 생활 규칙으로 받아들였다. 오두막 안에서는 대표가 주로 정리와 분류 작업을 맡았고 소녀는 외부 활동을 전담했다. 이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게 고정되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소녀는 소 한 마리를 처분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사료와 생필품을 마련하려면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표는 거래 방식과 상대를 물었다. 소녀는 산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중간 상인이 있으며 그를 통해서만 소를 판매한다고 답했다. 대표는 가격 결정 방식과 계약 형태를 추가로 확인했다. 소녀는 가격은 항상 상인이 정하고 현금 지급 외에 별도의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며칠 뒤 중간 상인이 오두막 근처까지 올라왔다. 그는 소녀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소의 상태를 확인했다. 대표는 오두막 안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다. 상인은 소의 나이와 체중을 간단히 살핀 뒤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소녀는 이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표는 거래 조건이 일방적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소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졌다. 상인은 현금을 건네고 소를 데리고 하산했다. 소녀는 남은 소들을 다시 우리로 옮겼다. 대표는 거래가 끝난 뒤 소녀에게 판매 금액의 사용 계획을 물었다. 소녀는 사료와 겨울용 생필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표는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소녀의 자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계산했다. 대표는 과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배경을 떠올렸다. 그는 산과 인접한 여러 지역이 과거 개발 예정지로 묶였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두막 주변의 토지 상태, 접근 도로, 계획, 중단된 공사 흔적 등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었다.
대표는 소녀에게 이 땅의 소유관계를 물었다. 소녀는 부모 명의였으나 몇 년 전 행정 절차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이나 대체 토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표는 이 정보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중간 상인의 존재, 거래 방식의 불투명성, 토지 소유권의 불명확함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향후 외부로 나갔을 때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했다. 이 시점부터 대표의 관찰 대상은 생존 환경을 넘어 지역 구조로 확장되었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오두막 생활은 더욱 체계화되었다. 식량은 하루 단위로 배분되었고 우유 사용량도 조정되었다. 대표는 소녀에게 장기적으로 소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안정화할 방법을 설명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감정이 아닌 거래 경로와 저장 방식에 대한 조언이었다. 소녀는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했다. 우유 일부는 즉시 소비하지 않고 저장용으로 처리되었다. 대표는 구조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지만 여전히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외부와의 접촉은 불가능했고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대신 그는 이곳에서 관찰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소의 수, 사료 소비량, 거래 주기, 상인의 방문 패턴 등이 기록 대상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난로 주변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다. 대화는 주로 다음날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소녀는 대표에게 산 아래에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전달했고 대표는 이를 질문 형태로 정리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은 점점 구체성을 띠었다. 오두막 생활은 여전히 고립된 상태였지만 내부에서는 명확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거세졌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 대표는 담요를 덮은 채 계절 변화가 이 생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구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생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대표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며 이후의 행동이 단순한 구조 요청을 넘어설 수 있음을 예측했다. 첫눈이 내린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새벽 무렵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더니 해가 떠오를 즈음 오두막 주변의 땅은 얇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대표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확인하며 계절이 한 단계 넘어갔음을 인지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구조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눈이 내리면 기존 등산로의 흔적이 지워지고 동시에 수색 범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대표는 즉시 소녀에게 눈이 내린 후 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몇 해 전 눈이 내린 직후 헬기가 능선 위를 지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눈이 쌓이면 오히려 사람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이 구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각적인 이동이나 무리한 행동 대신 신호 전달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대표는 오두막 안에 있던 물품을 다시 점검했다. 금속 재질의 냄비 뚜껑, 양동이, 깨진 거울 조각,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보온 시트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햇빛 반사 신호를 만들기 위한 조합을 구상했다. 눈이 쌓인 지면은 반사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었고 골짜기 상단으로 들어오는 햇빛 각도도 평소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대표는 소녀에게 오두막 근처에서 가장 시야가 트인 지점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녀는 소를 데리고 다니던 경로 중
비교적 나무가 적은 작은 경사면을 가리켰다. 그 지점은 오두막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대표가 이동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대표는 임시 목발을 사용해 그 지점까지 이동했다. 이전 시도와 달리 이번에는 이동 거리를 최소화했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했다. 소녀는 대표의 이동을 옆에서 보조하며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지면을 미리 정리했다. 대표는 해당 지점에 도착한 뒤 눈 위에 보온 시트를 펼쳤다. 은색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배치해 반사 면적을 최대화했다. 그 위에 냄비 뚜껑과 거울 조각을 추가로 배치해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도록 조정했다. 이는 단일 신호보다 인식 확률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대표는 햇빛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를 계산해 그 시간에 맞춰 신호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오 무렵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대표는 반사 각도를 조정하며 하늘을 주시했다. 처음 몇 차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 헬기의 회전음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대표는 소녀에게 즉시 추가 신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소녀는 미리 모아둔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연기를 낼 준비를 했다. 헬기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대표는 반사 신호를 유지하며 연기 발생 시점을 맞췄다. 소녀가 불씨를 붙이자 하얀 연기가 눈 덮인 지면 위로 피어올랐다. 연기는 골짜기 안에 머물렀지만 눈과 대비되어 공중에서 식별이 가능했다. 헬기는 방향을 바꾸며 고도를 낮췄다. 이 시점에서 구조 가능성은 명확해졌다. 잠시 후 헬기는 골짜기 상공에서 정지 비행을 시도했다. 구조대원 2명이 하강 장비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대표는 신호를 유지하며 위치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조대는 먼저 대표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리 부상과 장기 고립 상태가 즉시 보고되었다. 구조대원은 현장 판단으로 대표를 우선 이송 대상자로 분류했다. 소녀는 구조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구조대원은 소녀에게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소녀는 소와 오두막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조대는 소녀가 긴급 구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표는 이 판단이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이해했다. 그는 구조대원에게 소녀의 위치와 생활 환경, 향후 위험 요소를 간단히 설명했다. 구조대원은 해당 내용을 기록했다. 대표는 들것에 실리기 전 소녀를 바라보며 짧게 말을 건넸다. 그는 구조 이후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약속이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이후 행동 계획에 대한 선언에 가까웠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구조대는 대표를 들것에 고정하고 헬기에 연결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골짜기와 오두막은 빠르게 시야에서 멀어졌다. 대표는 상공에서 해당 지형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오두막은 숲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았고 눈 덮인 능선만이 이어졌다. 헬기 안에서 구조대원은 대표의 신분을 확인했다. 그제야 대표의 직위와 실종 사실이 공식적으로 연결되었다. 구조대는 즉시 상부에 보고를 올렸다. 헬기는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대표는 들것에 누운 채 구조 과정이 성공으로 끝났음을 인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오두막에 남겨진 소녀와 그 생활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했다. 이번 구조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표는 헬기의 진동 속에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표는 내부 결정이 마무리된 뒤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다리 부상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영상 판독 결과 골절은 피했으나
인대 손상과 심한 타박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고정과 재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표는 입원 치료를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구조 당시 수집된 정보가 공식 기록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대표의 신분은 구조 직후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 실종 신고는 그가 구조되기 이틀 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회사는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해 있었다. 병실에는 회사 임원과 법무팀 관계자가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대표는 현재 상태와 사고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으며 산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퇴원 후 대표는 곧바로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다. 재택보고 체계를 통해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별도의 개인 일정으로 시간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는 구조 당시 언급했던 상간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청했다. 개발팀과 법무팀, 사회공헌부서에 각각 다른 형식의 자료 요청이 전달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과거 사업 검토 내역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요청 범위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대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해당 산 일대의 토지 이력이었다. 수년 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개발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개발 계획이 있었고 중도에 중단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필지가 수용되었으나 일부 토지는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채 행정상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다. 대표는 오두막 인근의 집원을 특정했고 해당 필지가 소녀의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소유권은 유지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음으로 대표는 유통 구조를 확인했다. 상간 지역의 축산물 거래는 공식 유통망이 아닌 개인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가격 결정권은 전적으로 중개인에게 있었다. 대표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시장가를 비교했다. 소녀가 판매한 소의 가격은 평균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거래가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 구조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대표는 이 문제를 개인 차원의 선행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법무팀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지역의 행정 공백과 거래 구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구조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내부 태스크가 생성되었다. 공식 사업명이나 대외 홍보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기록은 내부 검토 자료로만 분류되었다.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직접 현장을 다시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장거리 이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는 비서나 수행 인력을 최소화한 채 해당 지역 인근까지만 이동했다. 오두막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대신 산 아래 마을에서 행정 담당자와 중개인을 각각 접촉했다. 이 과정은 모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대표는 과거 개발 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해 질문했다. 담당자는 일부 서류가 누락되었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개인과의 접촉에서는 거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중개인은 가격 결정 기준이나 계약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고 거래 기록 역시 남아있지 않았다. 대표는 이 두 가지 정보가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로 돌아온 대표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회사 명의로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미정리된 토지 보상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동시에 축산물 거래를 공공유통망으로 연결하는 시범 사업을 내부 승인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CSR 사업이나 신규 투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기존 예산 조정 항목에 포함되었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행정 정리로만 인식될 수준이었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소녀의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구조 이후에도 소녀는 여전히 오두막에서 생활 중이었고 소를 돌보며 동일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표는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행정 절차와 구조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 만나 해결 사항을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이는 약속 이행의 방식이었고 보상이나 동정의 형태는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대표에게 산에서의 사건은 이미 개인적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행정, 유통, 책임 구조가 맞물린 하나의 사례였다. 대표는 이를 정리한 뒤 다시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대표는 내부 결정이 마무리된 뒤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첫 조치는 행정 절차의 정리였다. 회사 법무팀은 해당 상간 지역의 미정리 토지 목록을 확정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창구를 단일화했다. 과거 개발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공백은 보상 미이행 필지, 정정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신규 사업이나 분쟁 조정이 아닌 기존 기록의 보완으로 분류되었다. 관련 공문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내부 결제선도 최소화되었다. 동시에 유통구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회사는 지역 농축산물 공공 유통망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상으로는 인근 지역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였다. 실제로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거래 기준 가격은 지역 평균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었고 계약은 문서화되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해당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대표는 중개인의 기존 거래를 직접 중단시키지 않았다. 대신 공공유통망이 가동되자 중개인의 거래는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갈등이나 분쟁을 유발하지 않았다. 거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설명으로 충분했다. 대표는 이 방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행정과 유통 조치가 실행된 뒤 대표는 현장 확인을 위해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 이동은 구조 당시와 달리 계획된 일정이었다. 그는 단독으로 움직였고 최소한의 수행 인력만 동행했다. 차량은 산 아래 마을에 주차되었고 이후 이동은 도보로 진행되었다. 대표의 다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보조 장비를 사용하면 이동이 가능했다. 대표가 오두막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변 환경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계절은 겨울 초입이었고 땅에는 눈이 남아 있었다. 오두막은 여전히 숲에 가려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았다. 대표는 일부러 헬기나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지면 전달하려는 의미가 흐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녀는 소를 돌보다 대표의 접근을 먼저 알아챘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소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대표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방문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다. 구조 이후 약속했던 연락이 이행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소녀는 대표를 오두막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 구조와 물품 배치는 이전과 거의 같았다. 대표는 서류 봉투를 꺼내기 전 먼저 변경된 상황을 설명했다.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도 우유를 거래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는 점, 가격이 문서로 확정된 계약에 따라 정산된다는 점, 토지 소유권이 행정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순서대로 전달했다. 설명은 간결했고
감정적 표현은 없었다. 소녀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고 대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답했다. 대표는 이어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토지 관련 정정 문서 사본, 유통계약 안내서,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접근을 위한 행정 안내 자료가 들어있었다. 대표는 서류의 사용 여부는 소녀의 선택이라고 명확히 했다. 오두막에 남아 기존 생활을 유지해도 문제없고 산 아래로 내려가 다른 선택을 해도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택지의 제공이 목적이었지 방향 제시는 아니었다. 소녀는 즉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질문했다. 대표는 법적 행정적 의미만을 설명했고 개인적인 의견은 덧붙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녀는 기존 거래와 새로운 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했다. 이는 보상이나 선물이 아니라 생활 조건의 변경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래 시점과 연락 창구를 정리했다. 정기 수거 일정, 대금 지급 방식, 문의 연락처가 전달되었다. 모든 내용은 문서로 남겼고 구두 약속은 최소화했다. 이는 이후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명확히 답했다. 대표는 오두막을 떠나기 전 추가 방문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후의 관리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개인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의존 관계의 차단을 의미했다. 소녀는 이를 이해했다. 대표가 산을 내려갈 때 소녀는 다시 소우리로 돌아갔다. 일상은 그대로 이어졌다. 산 아래로 내려온 대표는 수행 인력과 합류했다. 그는 현장 확인 보고를 간단히 남기고 해당 태스크를 종료 처리했다. 회사 내부 기록에는 행정 정리 완료라는 문구만 남았다. 대표는 이 사건을 추가로 확장하지 않았다. 문제 해결은 완료되었고 그 이상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로써 산에서 시작된 사건은 행정과 구조의 정리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은 것은 개인의 선택과 일상의 지속이었다. 대표는 차량에 올라 서울로 돌아갔고 산은 다시 이전과 같은 정적 속으로 돌아갔다. 대표가 산을 다녀온 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변화는 서서히 수치와 기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에 설치된 우유 수집 거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기 수거 일정도 계획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거래 기록은 모두 문서화되었고 대금은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되었다. 중간 상인을 통한 거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격 변동도 최소화되었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작은 행정 개선처럼 보였지만 구조적으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체계였다. 대표는 내부 보고를 통해 해당 지역의 초기 운영 결과를 확인했다. 수익 변동, 물류 비용, 민원 발생 여부 등 모든 항목은 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나 인력 보강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표는 이 시점에서 직접 개입을 종료해도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은 절차가 있었다. 소녀에게 전달해야 할 마지막 조치였다. 대표는 이를 보상이나 지원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내부 문서에서도 해당 항목은 개별 선택권 제공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나 계약서 전달과는 다른 성격의 단계였다. 대표는 이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전과 같은 방식의 재방문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산으로 가지 않고 소녀가 내려오도록 선택지를 제공했다. 산 아래 행정 담당자는 소녀에게 정기수거 일정과 함께 한 통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특정 날짜에 읍내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설명회 일정이 적혀 있었다. 내용은 지역 농가 대상 교육 및 행정 안내였고 참석은 선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소녀는 해당 날짜에 맞춰 소를 우리에 남겨두고 마을로 내려왔다. 이는 오두막 생활 이후 가장 긴 외출이었다. 설명회는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대표는 공식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 참석자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뒤 대표는 소녀에게 별도로 시간을 요청했다. 장소는 사무소 내 작은 회의실이었다. 그곳에서 대표는 준비해온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는 이전에 전달했던 서류 봉투보다 두꺼웠지만 외형상 특별한 표식은 없었다. 대표는 먼저 봉투를 바로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 대신 봉투 안에 어떤 선택지가 들어있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선택지였다.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기초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이후 진로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직업 교육 경로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는 장학금이나 후원이 아니라 행정상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형태였다. 신청 여부와 시점은 소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거주와 관련된 선택지였다. 현재 오두막과 토지를 유지하면서도 산 아래에 임시 거주 공간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안내였다. 이는 이전 개발 계획과는 무관한 별도의 행정 프로그램이었다. 오두막을 떠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할 경우에만 내려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었다. 대표는 이 선택지가 생활 방식을 강제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의료 접근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상간 지역 거주자로 등록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의료 이동 지원과 정기 검진 제도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는 특정 병원을 지정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제도 접근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표는 이 부분을 특히 명확히 설명했다. 이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설명을 마친 뒤 대표는 봉투를 소녀 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이 봉투를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선택지를 정리한 자료라고 표현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다. 각 항목의 유효 기간, 신청 절차, 중단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대표는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만을 답했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 선택지는 단 한 번만 제공되며 이후에는 개인적인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제한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지 않기 위한 기준이었다. 소녀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봉투를 챙기며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표는 그 판단을 존중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는 기울어 있었다. 소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대표는 별도의 배웅이나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날로 끝이었다. 소녀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고 대표는 차량을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대표가 돌아간 뒤 사무소에는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았다. 봉투 전달에 대한 문서는 내부 개인 메모 수준으로만 정리되었다.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도 없었다. 시스템은 이미 작동 중이었고 개인의 개입은 종료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표가 전달한 것은 물건이나 금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가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였다. 그 조건은 강요되지 않았고 확인만 가능하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이후의 결과는 행정 기록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문제였다. 설명회 이후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산과 마을의 풍경은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갔고 눈이 녹은 자리에 다시 풀과 흙이 드러났다. 오두막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소우리 역시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녀의 하루 일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새벽에 소를 돌보고 우유를 짜고 사료를 확인하는 일과는 여전히 반복되었다. 다만 그 반복 속에 포함되는 선택의 범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우유 수거 차량은 정해진 날짜에 산 아래 지정 지점까지 올라왔다. 수거 시간과 물량은 사전에 통보되었고 대금은 일정한 주기로 입금되었다. 거래 과정은 문서로 남았고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소녀는 더 이상 중간 상인을 기다리거나 가격을 협상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노동 강도의 변화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제거에 가까웠다. 생활은 여전히 자급 중심이었지만 외부와의 연결은 명확한 규칙을 갖게 되었다. 소녀는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의료 접근과 관련된 항목을 검토했다. 정기 검진 일정과 이동 지원 절차를 확인한 뒤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별도의 특혜는 없었다. 검사 결과는 기록으로 남았고 이후 관리 계획도 함께 전달되었다. 소녀는 이 정보를 오두막에 보관했다. 교육과 관련된 선택지는 즉시 실행되지 않았다. 소녀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먼저 확인했다. 산 아래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기초교육 프로그램 안내서를 읽고 신청 시기와 절차를 표시해 두었다. 이는 당장의 이동을 요구하지 않는 선택지였다. 소녀는 해당 자료를 소의 사료관리 기록 옆에 함께 정리했다. 선택은 유예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거주와 관련된 선택지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되었다. 임시 거주 공간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한 뒤 소녀는 이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두막과 소 우리를 중심으로 한 현재 생활이 유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 자체가 판단 기준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동의 실행이 아니라 위험 대비 수단으로 기능했다. 한편 서울에서 대표의 일상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산에서의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추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관련 태스크는 종료 처리되었고 보고서 역시 보관 문서로만 남았다. 대표는 이후 해당 지역과 관련된 추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유통과 행정 구조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개인의 개입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대표는 어느 날 일정 중간에 구조 당시 촬영된 항공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골짜기와 오두막은 여전히 작은 점처럼 보였다. 그는 해당 위치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필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이후의 선택은 현장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였다. 대표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분리해 보관했다. 산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동을 줄이고 오두막 안에서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거래 기록과 행정 문서를 함께 보관하는 상자를 새로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생활 물품이 아니라 기존 생활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였다. 소녀는 문서의 순서를 정리하고 필요한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었다. 어느 날 소녀는 산 아래에서 열리는 정기 안내 모임에 다시 참석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인근에 흩어져 살던 몇몇 주민들과 함께였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유통 구조를 통해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모임에서는 추가 설명이나 요구사항이 정리되었다. 소녀는 질문을 듣고
자신이 이미 확인한 절차를 공유했다. 이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보 확인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모임이 끝난 뒤 소녀는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소들은 평소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소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저녁 사료를 준비했다. 하루는 이전과 같은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그녀는 다음 달 일정표에 몇 가지 표시를 추가했다. 검진 날짜, 수거 일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신청 가능 시점이었다. 대표와 소녀는 이후 다시 직접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오가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이 이어졌다. 산은 여전히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았고 오두막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조건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변화된 것은 장소나 생활 방식이 아니었다. 변화된 것은 선택이 가능한 상태 그 자체였다. 사건은 구조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구조 이후의 관리와 분리로 마무리되었다. 산은 이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했고 소녀의 하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하루는 더 이상 단일한 경로만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